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자 후보들은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하며 막판 표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을 비판하는 책을 내면서 막판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색출하려는 지지자들을 향해 내부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하며 단일 대우 구축에 나섰습니다. 비명계는 이번 주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대표 퇴진론을 공식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이 이르면 내일 공식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국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합작해 미래 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성충동 약물 치료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접 쓴 자필 편지를 읽으며 재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16년 전 8살 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폭발했습니다. 오늘도 오전 상황을 보시면 40%가 넘었는데요. 구자홍 차장님, 네.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특히 여당이 된 이후에 지금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로 이 사람이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적극 이 당원들이 지금 투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라면 단순 지지가 아니라 적극 지지층이 높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사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시 이준석 돌풍으로 흥행을 했었는데 그때 첫날 투표율도 25.83% 정도였거든요. 그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34.7이 오늘 이미 40% 넘겼다 그래요. 네. 이런 추세로 본다 그러면 한 50%를 상회하는 것인데 아마 국민의힘 전대대표 이제 경선 과정 속에서 나온 투표율로는 최고의 어떤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런 높은 투표율은 어떤 효과를 보일까? 그러면 사실 예측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풀 모빌라이즈 되는, 그러니까 전 당원이 동원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들 간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국민힘이 채택한 결선 투표의 어떤 이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차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오히려 지금의 김기현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들의 기회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과거에 체육관 전대라 불렸던 그런 전당대회 있잖아요. 조직력을 앞세워서 했던 그런 전당대회와 다르게 이번 특히 모바일 투표로 많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결과가 그때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각 캠프마다 서로 이제 높은 투표율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걸 이게 아전 인수랍니다. 아전 인수, 이런 이제 해석이고, 제가 보기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기존의 여론조사하고 저는 근접한다.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죠. 그다음에 투표는 책임 당원들이 합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론조사하고 상당히 근접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 말은 이게 어느 캠프에 특별하게 유리, 불리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지금 이게 분위기를 보기에는 개인 사견이지만 한 7대3 정도로 저는 안 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저는 한 30%, 결선 투표 안 가고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이 한 70%. 그건 왜 그러냐면 기존의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한 7에서 10%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마 윤석열 정권의 성공, 아마 대통령실의 의중을 상당히 고려할 거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 쪽으로 조금 유리한 막판 표심이 있지 않을까,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율이 50% 중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치열한 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높은 투표율을 바라는 각 후보들의 해석은 각기 다른데요. 듣고 오시죠. 투표 첫날부터 투표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로 1차에서 당선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투표율이 높다고 저한테 유리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말 자격이 있는 후보를 뽑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당에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투표율은 개혁의 돌풍이고 천하람 태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의 각양각색 해석들 좀 보고 계십니다. SNS를 통해서도 이번 투표율의 열기 갖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김기현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열기가 무척 뜨겁다라고 분석했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이제 바닥당심은 안철수를 향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이렇게 해석이 다른데 이번 높은 투표율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정당 그리고 당원 100% 민심으로 하는 전당대회임에도 지금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둘째 날 오전인데요, 40%에 육박한다는 거 정말 놀라운 투표율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후보도 본인이 자신 있다, 본인에게 대한 압도적인 지지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속마음에서는 본인을 향한 조직표 말고도 새로 입당한 젊은 그 당원들의 표심이 과연 이준석계의 표심으로, 그 이준석계 후보에게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또 천하람 후보 어떻게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돌풍을 일으킬지가 좀 문제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선을 가냐 안 가냐, 이게 가장 핵심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결선에 갈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지금 현재 결선 투표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위가 누가 될 것이냐, 일단 1차 투표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SNS를 잠깐 보여드리면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지금 현재 천하용인의 태풍이 불고 있다라고 본인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글을 올렸고 3월 12일 날 본인이 멋진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정 차장님, 네. 결선 투표 올라갈 주인공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결선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보다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간다라면 천하람, 안철수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올라간다라면 2년 전에 치러졌던 이준석 돌풍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MZ세대의 어떤 당원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그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그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라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 신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에 올라갈 만큼 당내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보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왜 개인적으로 이 결선 투표 없이 1차 경선에서 당락이 갈릴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84만 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여론조사였느냐, 일반 국민 5,200만 국민 가운데 1,000여 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300명에서 400명 내외의 응답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느냐를 계산한 것이 지금까지의 각 후보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집단을 1,000명으로 늘린다라면 그 후보들이 받았을 지지율 곱하기 2.5 정도를 해야지 이제 그 실제 투표율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가 실제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실제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 1등 후보에게는 오히려 1등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가면 내가 투표하지 않더라도 이기겠지 해서 그 오히려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2등이나 아니면 3등, 4등 하는 후보가 아무리 내가 저 후보를 열심히 찍어줘도 당선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2, 3, 4위 후보가 마지막에 표심을 결집시켜서 다크호스로 부상한다. 이제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어떤 여론 추세, 2강 2중으로 시작했던 전당대회가 1강 3중으로 전환이 됐고 그런 표심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무난하게 1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하지만 지금 김기현 후보는 지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된다고 당원들에게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과반을 넘지 못하면 또 본인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근데 그 과반을 못 넘으면요, 나머지 세 후보가 그 연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원래 이제 그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이제 그 당연히 그 성향상 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황교안 후보의 그 지지층 이분들도 최근에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상당히 그 극한 대립 따라서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도 상당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긋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결선으로 가면 나머지 세 후보 표가 뭉치면 상당히 예측 불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1차에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 천하람 후보가 태풍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저는 빠져 있다 봐요. 바로 이제 그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옛날에 이준석 돌풍은 태풍 맞아요. 그때는 이게 여론조사나 모든 데서 나경원 후보를 이게 압도했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이제 그 표결 결과는 당시면 나경원,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반영해서 이준석 대표가 됐지만 그 당시 이준석 대표의 여론하고 지금은 이제 그 천하람 후보 여론은요. 제가 본 여론조사는 20%가 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대부분 이게 1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태풍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저는 끝날 거로 봐요. 네, 지난주만 해도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가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연대는 조금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정치 성향만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래서 이제 그 황교안, 김기현 연대, 그다음에 중도 쪽으로 안철수, 천하람 연대 이렇게 봤는데 끝까지 마지막 토론까지 땅 문제를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고 또 이제 그 수사 의뢰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생명을 떠나서 사법적으로 상당히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대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래 봅니다. 네, 금요일 날 전당대회 후보들이 채널A 토론회에 출연해서 여러 정책 토론 내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토론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많이 화제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연히 안철수 후보입니다. 윤핵관이 과하게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떨쳐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되기도 했고 보수의 DNA에 아직 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황교안 후보 선택하고 싶습니다. 수도권 험지에 직접 출마하시는 용기도 보여주셨고 도덕적으로 무엇보다도 흠결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 소중합니다. 김철남을 대표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김철남을 당대표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황교안 후보의 말을 제외하면 그 내가 아니면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안철수 의원을 2명이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기현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결선 투표로 갈 공산이 매우 큰데 지금 황교안 후보도 김철남이라고 그랬지 김기현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 땅 투기 의혹 문제로 해가지고 사실 많이 갈라졌어요.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천의 문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쟁자에게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의 그런 장면으로 간다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아닌 뭐 안철수나 천하람 후보에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좀 고립되는 장면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연대 측면에서 어떤 고립되지 않겠냐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네.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 질문 자체가 가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후보가 안 됐을 때 차선으로 그럼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기 때문에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좀 될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최선의 후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밀어주기 하는 답변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이 1위를 다투겠지만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결선 투표에 황교안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게 낫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차선책으로 답변한 이 대답을 가지고 만약 결선 투표가 성사됐을 때 다른 후보들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 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답변만 가지고 뭐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고 해서 표결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후보들의 열기도 대단하지만 장외신경전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천하용인 지지를 호소하면서 소설 일그러진 영웅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중에 엄석대가 무너질 때 가장 잔인하게 선생님에게 엄석대에 대한 고발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남을 림치하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 누구보다 앞서서 그를 고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책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상하시는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그건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엄석대란 인물이 이제 소설에서 급장이란 이유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런 인물인데 대통령을 이렇게 폭력적인 인물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 비유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도 많은 또 분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개고기 그 양두구육 비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소설 속에 나오는 엄석대라는 인물은 독재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와 그 독재자 옆에서 부역했던 인물들이 마지막에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지를 잘 표현해준 소설과 그리고 영화인데요. 지금 MZ세대들은 저 내용들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저 내용들을 찾아보게 된다면 사실 저 소설 속에 나오는 엄석대라는 인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주는 교훈이 많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엄석대의 대통령을 비유하고 그리고 윤핵관을 결국 엄석대의 측근으로 비유하고 있는 저 장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의 골이 굉장히 넘어올 수 봉합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좀 지점인 것 같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3월 8일에 끝이 나던 3월 12일에 결선 투표가 되던 어쨌든 3월 중에 끝이 날 텐데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이준석계와 그리고 윤핵관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윤계가 봉합을 해서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중대한 의문점이 드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봉합될 수 있겠나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비판의 검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요. 양두구육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고사성어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개고기 비유가 아니에요. 잘 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 실제는 이제 선거할 때 개고기에 불과한데 마치 이게 그 양고기라고 쏘기 가지고 국민한테 상품을 팔았다. 이거는 이게 엄청난 해당 행위입니다. 고사성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홍준표 시장은 또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엄석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게 문학 작품 하나를 인용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를 상황을 보세요.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고 대통령 후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입당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정권 교체 안 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엄석대처럼 마치 이게 반의 학생들을 괴롭히고 막 이게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 저는 이거는 진짜 같은 당원으로서 비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렇다면 이게 왜 당에 머물러 있습니까? 뭐 당을 떠나든지 다른 반으로 전학 가든지 왜 엄석대 밑에 있느냐 말이죠. 따라서 저는 아마 이거는 이제 그 비판의 검도를 한참 넘었었기 때문에 선거 끝나도 원래 끝나면 이게 또 하나의 축제로 포용하고 화합하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계하고는
아마 이게 통합이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책에 이런 표현을 또 썼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망국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화, 지금 이 시대에 떠오르는 하나의 집단이 있다 라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을 비판을 한 건데 김광욱 소장님, 네. 이런 발언들, 이런 연이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이 비윤 지지자들의 결집을 좀 약간 주도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목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망국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선을 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신화와 멀리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낮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석대 얘기와 더불어서 상당히 강력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전대 이후에 사실상 누가 대표가 되건 만약에 이준석계가 당선이 안 됐을 때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미 지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분당의 생각까지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장님, 여기 나온 망국신이란 표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친윤계 핵심 의원들을 좀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장명한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지칭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강력한 어조로 엄석대를 끌어들이고 망국신을 비판하는 거, 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니까 비판의 자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비판을 넘어서 비난, 비방의 수준에 이른다라면 과연 국민의힘을 아끼고 국민의힘의 어떤 성공,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 책임 당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런 강력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친 이준석계 당원들이 결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일당과 과반 의석을 넘는 승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당원들이 비이준석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뭐 자신과 가까운 천하람 당대표 후보라든지 뭐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나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아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전당대회 국면을 보면 친윤계 인사들의 지지자들, 그리고 비윤계 인사들의 지지자들, 이렇게 엄격히 갈라져서 분열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그 투표는 이미 끝나는 거죠. 투표는 이제 그 결선 투표 안 가면 아마 이제 끝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제 생각에는 결국 이제 통합, 하나가 이제 되자. 이제 치열한 경선은 끝났으니까 하나가 돼서 이게 그 개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총선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된다. 물론 이제 총선 승리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좀 이게 부적절한 정치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화합하고요. 그다음에 개혁, 지금 특히 그 연금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 또 이제 교육 개혁, 이런 개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지금 이렇게 친윤계와 그리고 이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수도권 의석이 총 121석이지만 국민의힘은 19석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좀 총선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수도권과 젊은 세대의 그 당원 가입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 전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과로 나올 텐데, 이들의 어떤 지지 없이 사실상 수도권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총선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가 대표가 된다고 해도 천하람이라든가 또는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지 않는 한은 사실상 상당한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이거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월 첫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대로 보면은 직전에 있는 여론조사에 비해서 5%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제각각 분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당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보는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하나만 보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단 하나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좀 올라갔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 지금 내홍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거나 눈살 찌푸릴 만한 상황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단순히 연결짓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던 그 지도부의 공언과는 다르게 지금 가까스로 부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지지를 보내주시던 그 당원들이나 또는 보내주시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좀 실망감으로 지지를 철회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국민들께 어떻게 더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부분들을 지도부가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 한번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1%로 나왔습니다. 거의 이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절반가량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쳤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중도층, 무당층의 또 표심 이동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 전국 그 지표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21대 39. 물론 이것이 뭐 고착화된 민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순으로 비교해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내년 총선에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갈수록 사법 리스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폭될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지켜보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전국 정당 지지율,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도 가장 고른 중도층이 많다라고 알려진 서울 지역의 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21%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이 민주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 특히 수도권에서 금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의 어떤 동요가 좀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지율 추이도 이렇고 민주당 내부가 지금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당대표까지 수박 명단에 올리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내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라는 그런 청원 동의가 7만 명 가까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박 7적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얼굴을 실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이탈표의 어떤 중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요청을 하는 그런 장에서 좀 뭐 축출을 해야 된다, 당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내부의 어떤 분열이 결코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 아까 지지율이 그럼 왜 떨어졌느냐를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유권자들은 분열하는 정당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힘을 다 합쳐가지고 해도 국민의힘에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분열했느냐에 의해서 사실상 진보주의자들과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의 어떤 지지세가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0%가 왜 꺾였는지, 어디서 빠졌는지를 보면 지금 진보를 자청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4%가 빠져 있어요.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결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부결의 과정이 굉장히 분열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지지자들 속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이 지지율의 어떤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1, 2주 계속 간다 그러면 하락의 추세가 완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을 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속력이 다시 반작용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수박 퍼포먼스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요. 수박 퍼포먼스를 보시면 수박 의원들을 처단하겠다고 하면서 이 수박 조각을 내서 이 빨간 부분을 이렇게 발로 차서 이렇게 깨트리지 않습니까? 지금 수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수박이 뭐냐면 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은 이제 파란색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은 빨간색 아닙니까? 그런데 수박은 겉은 파랗지만 안에는 빨갛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속에 있는 생각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래서 지금 수박이라고 몇몇 의원들을 지칭하면서 저렇게 수박을 깨트려야 된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보십시오. 저렇게 발로 차서 터뜨리면 안에 있는 빨간색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도 같이 깨지거든요. 저는 저 수박 퍼포먼스, 수박 논쟁이 장기화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민주당이 쪼개지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몰고 올 것이다. 저는 수박 퍼포먼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멈춰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지금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했던 비명계를 일단은 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개혁의 딸, 개딸이라잖아요. 이분들 저는 홍위병에 저는 비교하고 싶어요. 홍위병 있잖아요. 문화대혁명 때. 이분들에게 건전한 팬덤이 아니고 훌리건처럼 이게 아주 저는 뭐 해당 얘기를 하는 이런 데 분들인데 그때 그 홍위병 문화대혁명 때 그 마오쩌둥이 뭐라고 했냐. 조반유리. 당신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오히려 홍위병의 활동을 부추기고 정당성을 준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행동도요. 겉으로는 이게 개딸들 보고 자제해라, 공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는 이게 뒤에서 개딸들의 저는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조반유리 이처럼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청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달라. 이걸 왜 둡니까? 이거 가려야죠. 없애야죠. 이런 청원판을 왜 계속 두고 숫자가 7만 계속 올라가도록 둡니까? 이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뭐 대변인 통해서나 본인이 말로는 자제해라. 하지만 이게 개딸 징계한 거 있습니까? 우리 모든 당원을 보세요. 이렇게 당내 다른 파를 공격하고 하면 이게 다 이게 해당 행위입니다. 엄중하게 일벌백계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사실상 묵인 내지 방조, 오히려 이게 부추기는 이런 게 아니니까 좀 더 단호하게 저는 개딸들의 행태를 막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부추긴다는 거는 사실 너무 좀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수박 논쟁이라든지 뭐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런 동의안이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으로도 득이 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야당 대표로서 이 거대한 169석의 의원들을 거느린 거대 야당으로서 이 야당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만약 본인으로 인해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본인의 리더십 자체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뭐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시는 저분들의 그런 강경한 행동에 대해서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본인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뭐 비명계 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넘어서서 이 당을 어떻게
단일화로 하고 우리가 통합을 하고 함께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살 길일 것인데 이 개딸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을 더 방조하거나 뭐 분열을 조장해서 얻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는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영구 제명론이 나온 것이 지금 이 전 총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지자들과 좀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시나리오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6월 달에 돌아와서 뭐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태와 이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총선을 이낙연 체제로 치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주장들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6월 달에 귀국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분열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과제입니다. 당장에 지금 검찰이 쪼개기 영장을 해가지고 또 체포동의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가표를 던지셨던 분이든 뭐 무효표를 던지셨던 분이든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개딸들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당을 이제 민주당을 뭔가 지지하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어떤 이견들을 없애고 소통을 확대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맞춰보는 그런 작업들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 당의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당내 모임 민주당의 길 정기 토론회도 취소됐죠. 강성 지지층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첫 모임 당시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비명으로 안 찍힌 사람들 앞에 나와 좀 해봐. 비명이라고 빼놔야 되나? 모임을 창립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창립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이제 토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지금처럼 당이 안정돼 있고 단결돼 있는 때가 없었다. 참 이게 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토론회가요.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 사퇴론이 이제 공식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뭐 공식화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약간 냉각기를 좀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227 그 국회 본회의 표결이 친이계뿐만 아니라 비명계에게도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반란표가 두 자릿수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뭐 그 과거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161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던 분들이 다수였는데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결에 그 표를 던진 분은 138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반란표가 최소 31명 이상 나왔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명계도 굉장히 놀랬지만 비명계는 아마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처럼 고민이 깊은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당을 끌고 가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달고 있는 금배지를 내년에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민주당 수도권, 충청권 이런 의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명계가 지금 당장 세력을 규합해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려고 어떤 그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마 시간을 가지고 민주당원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행동해야 되는 시점을 아마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시점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가 또는 재판 일정이 자꾸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국민 여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당분간은 소강 상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친명계 내에서는 이 분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명계가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표결 과정에서요, 이제 압도적인 부결을 이제 예상했었지만 가까스로 부결이 되면서 과연 이 이탈표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두고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탈표의 의견이 사실 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부분까지, 즉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검찰 수사는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체제로 과연 총선에서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이탈표로 표시됐다라고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 전에 있었던 의총에서는 압도적인 부결을 지도부가 자신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은 모든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과연 다음 총선에서 이 정치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뭐 공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공천 때문에 결국 부결을 압도적으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비명계에서 이탈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신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불편한 거 편한 걸 가릴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확히 그 메시지를 직시를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년 공천과 총선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소수의 의원들이 있다는 부분 지도부가 인식하고 그분들께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나흘 만에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자는 건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진실 은폐를 위한 이재명 특검법이다. 특검 추천 주체를 사실상 민주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0억 원 클럽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입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고 하십시오. 네, 정의당도 50억 특검안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민주당 안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합니다. 특검의 추천 주체하고 내용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특검 추천 주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왜 빼야 됩니까? 대통령이 뭐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 빼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가장 혐의자입니다. 수사 대상이 내 입맛에 맞는 수사 주체, 특검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내가 수사받겠다, 셀프로. 이게 말이 됩니까? 주체가. 이게 저는 문제고. 두 번째, 특검의 내용도 문제예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뭐가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수사 안 된 게. 제일 먼저 된 거는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왜 김만배 씨를 뭐 이게 8번이나 만났는지, 그리고 이게 왜 퇴임 직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씩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전화비치에서 7대5로 갑자기 파기가 됐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권순일 대법관. 이런 내용은, 그 다음에 저는 박영수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산 특검 있잖아요. 그분 딸이 그 근무합니다. 이런 걸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요. 뭐냐면 이게 옛날에 부산저축은행에 돈이 어떻게 대출돼가 그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특검의 대상이 됩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도 직무유기가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처벌도 못하는, 이미 오래된 걸 어떻게 특검하면 이게 처벌도 못하는 걸 특검합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천화동인 사모의 뭐 주인이 뭐 부동산 거래 해놨더라고. 차라리 그냥 노골적으로 윤석열 뭐 대통령 아버지 집 사준 거 하자 이러면 되지. 이건 2호가 부인이고 3호가 누나거든요. 누나 돈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사준 걸 특검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의혹이 있습니까? 범죄입니까? 따라서는 내용도 상당히 황당하고 주체도 문제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50억 특검을 찬성하는데 그 가장 핵심은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그다음에 박영수 변호사 이런 게 의혹, 이게 주된 의혹으로 봅니다. 네, 차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앞으로 또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하기 위해서 이 당론 투표로 정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 의원들의 의견들이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이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당
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당론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뭐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당론이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찍고 뭐 당 지도부에 보고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당론 투표를 자꾸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을 단속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의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후 공판에出席하는 모습 보시죠.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기소 안 한 걸 문제 삼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김문기 씨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거는 기소를 하고 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몰랐다라는 말은 각하를 하느냐.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이유가 진짜 몰라서 모른 것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영진 앵커가 재직 시절에 잘 알았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소거리가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현 대통령도 기소의 어떤 사안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또 김은혜 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재산의 축소 신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결국엔 불송치가 됐는데 이유가 하위 직원이 그냥 고의 없이 결과적으로 실수를 해서 그렇게 15억 원이라는 돈이 누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분을 몰랐다 그래가지고 당선이 되고 안다 그래가지고 당선이 안 되고 한다 그러면 진짜로 이 의도성을 갖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에서도 고 김문기 전 처장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 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난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네, 서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김만배 씨 이걸 자꾸 이게 비유를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씨하고 이게 여행을 갔습니까?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게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게 표창장을 줬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비교할 걸 해야죠. 얼마 전에는 성남 FC를 하면서 홍준표 그때 도지사 그 경남 FC하고 비교하더라고요. 홍준표 도지사가 당시에 어느 기업의 인허가권을 사유와 팔아가지고 조건으로 후원금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관계없는 걸 지금 이게 비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는 상당히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인터뷰할 때는요. 미리 질문지를 줍니다. 대부분은 질문지를 줘요. 그러면 이게 김문기 씨하고 인연이 아마 질문에 저는 있었다 봐요. 자, 그때 고민했겠죠. 김문기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뺨까지 맞았습니다. 뺨까지.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씨를 옛날부터 이재명 변호사라고 핸드폰 입력이 돼 있잖아요. 옛날부터 김문기 씨하고 일을 하고 잘 알면 본인의 대장동 배임이나 이런 게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차단하자. 이런 게 아주 의도적으로 저는 이게 허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기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 대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정에 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생 입법 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무도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가게 될 때는 특히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신분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지금 3월에는 격주로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지만 앞으로 또다시 기소가 추가로 됐을 경우에 재판 일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나 또 그런 공격들이 나올 수 있는 지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77.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신 당원들이 이 상황을 예측을 전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사법 리스크 그리고 또 어떤 정치 리스크 자체가 대선 경선 때부터 또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져 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던 그 당원들의 민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더 겸허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앞으로 재판 일정이나 수사 일정이 더 빡빡하게 들어오게 됐을 때 본인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더 당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본인의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 상황과 그리고 수사 소식까지 추가적인 소식 들려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아라 앵커의 이름처럼 보면 기분 좋아지는 뉴스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이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폭설에 무너지면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진 참사가 있었죠. 이 당시 사고로 딸을 잃은 고 고혜륜 양의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딴 학교를 세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 씨는 딸 사망 보상금으로 6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 4억 원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바누아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딸의 꿈이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이렇게 꽃피운 겁니다. 또 나머지 2억 원도 소망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9년간 8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아낌없이 베풀 수 있던 선행의 원동력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정말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소망사 장학회를 지었고 부산의대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자신의 형편보다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고 씨. 이 고 씨의 마음이 도움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또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스 조아라였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뜨거운 뉴스입니다. 한일 사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최종 해법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을 향한 과거사, 사죄, 반성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빠진 것도 양국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도출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직접 출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한 듯 아직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양측 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영상 보셨지만 저희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좀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발표를 하겠다. 배상 해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르디아스 매듭을 푼 후 현안 절차를 필요로 하겠다. 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은 풀기 어려운 매듭인데 발상의 전환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뭐 이렇게 좀 뜻할 수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이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이제 그 다음 주라도 바로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정경련하고 일본이 개의단 낸 이 단체가 이제 그 배상의 주체가 되는 거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미 강제징용 문제는 저는 옛날에 65년에 그 한일
협약에서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다수견해에서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죠. 우리가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근거국조로 받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국제관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마찰이 됐는데 저는 일본 제철이랑 미쓰비시 빼고 이렇게 경제단체들이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주면 옛날에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라 돈으로 배상해준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아주 좋은 해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3.1절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번에 3.1절 기념사가 정말 역대 기념사 중에 저는 최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과거를 잊지는 말자. 절대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를 잊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망치는 이게 더 나쁜 겁니다. 따라서 저는 과거를 잊지는 않되 일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동아시아는 한미일 이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자유민주 가치 동맹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맞서는 가치 동맹 이게 한미일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역대 최고의 아마 기념사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한일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의 정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같이 기금을 조성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이 배상안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이 기금을 통해서 우회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운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식 발표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안이 무엇인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범 기업이 즉 강제 동원을 시킨 전범 기업이 배상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않는 안이라면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법원의 판결을 항상 존중합니까? 그것이 최종적인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판단인데 이걸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면 우리가 어떤 법이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피해국이 우리가 피해국이잖아요. 피해국이 가해자를 위해서 가해국을 위해서 사실상 피해 국민인 우리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거는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가해와 피해의 어떤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막 바꾸고 그렇게 해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잘못된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일의 어떤 경제단체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지급을 한다. 그건 그거의 얘기죠. 이것과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1절 기념사 얘기를 좀 하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파트너국이 우리 19년으로 잠시 돌아가면요. 한국의 경제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경제를 망치려고 한 것이 일본이에요. 그게 파트너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규제가 풀렸습니까? 아직도 그 규제는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이 너무 스스로가 낮추고 지금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거는 국민이 이만큼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협상이 잘 되면 이제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998년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을 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예, 오부치 총리의 이런 발언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선언과 담화를 계승한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사과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문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당위론적으로 보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현재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일 또는 범위를 넓혀서 한미일 삼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위론으로 보면 이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당위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을 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쉽게 양보해서 되겠느냐. 이런 또 당위론을 앞세우는 분들의 얘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고, 한일 관계가 지금 꼬인 지가 벌써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익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됐습니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 문제를 풀지 않고 방치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해법을 모색해서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듯이 단칼에 끊어내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국민 여론이 얼마나 그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동참할지 지지할지 그건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처해 있는 국제사회 현실을 자각하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까지 충분히 설명을 한다라면 어떤 국민의 어떤 그 반일 감정 이런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김성환 실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 정상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진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급 회담들은 솔직히 별로 진전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3월 방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정부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한일 정상 간에 무슨 얘기를 나누든 거기에 왜 피해자의 이야기가 없는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 비정상화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정상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는 고통이나 그 피해자들이 지금 이 협상안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어떤 언급도 고려도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돈 얼마 받자고 이 소송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사죄를 받고 싶다, 이 마음에서 시작한 소송이었고 그거로 인해서 나온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의 취지를 이렇게 없는 일처럼 없어버리는 그런 지금 협정이라면 과연 피해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협상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김근식 관련 소식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이제 출소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드러나서 다시 재수감됐던 김근식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이 재판에서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김근식의 경우는 이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어떤 이유로 받을 수가 없는 건지 보십니까? 사실 김근식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10년 구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심지어 자필로 쓴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보도입니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학적 거세가 너무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화학적 거세는 잘 아시다시피 19세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도착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엄격한 요건 하에서 화학적 거세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김근식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그 성범죄 관련돼서 그 수감생활 후에 출소해서 16일 만에 9살 당시 또 그 학생에 대해서 또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도 성도착증 혐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소견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10년 구형하면서 화학적 거세 요청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김근식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편지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과거에 이렇게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경우도 있었나요? 지금 이제 우리 그 헌법재판소가요, 2015년에 이거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도 했고요. 이게 2011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49명 이렇게 그 집행예도 있고요. 저는 문제는 전자발찌 있잖아요. 네. 전자발찌 여기 100명 중에 2명이 다시 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전자발찌만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화학적 거세도 이게 필요하다 이래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그 49명 재질을 보면 훨씬 이게 김근식이 더 무겁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재판의 그 판결 1심 선고 전에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들이 밝혀지는 건데 구자영 차장님, 네. 1심 판결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마 재판부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식 사건은 지난해 출소를 앞두고 굉장히 전 국민이 좀 공분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반 사회에 내보내도 되느냐, 이런 강력한 그 국민적 반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이 다른 범죄 혐의를 잡아서 지금 이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국민 여론 그리고 검찰의 구형,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근식 사건을 둘러싼 화학적 거세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화요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역성장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021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인 35,373달러보다 더 줄었을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입국합니다. 2006년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을 3위에 올려놓으며 세대 교체를 이뤘고 2014년 월드컵 당시 미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성공시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24일 콜롬비아전, 28일 우루과이전에 나섭니다. 목요일에는 WBC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이 일본 도쿄돔에서 호주와 1차전을 치릅니다. 선발 투수로는 KT의 고영표, SSG의 김광현이 거론됩니다. 한편 대표팀은 다음 날엔 운명의 상대 일본과 만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까지 발효될 정도이니 불조심은 각별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 A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